밤사이 찾아온 10월 한파로 전국이 한겨울로 변했습니다. 서울은 아침 최저기온이 1.3도까지 떨어졌고 내륙 곳곳이 영하의 기온이었습니다. 설악산엔 얼음이 얼었고 한라산엔 상고대가 관측됐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이었던 황무성 전 사장이 대장동 민간사업자 선정 직전 당시 개발사업본부장에게 사퇴 요구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유언으로 불린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에 이어 유투로 불린 인물이었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됐으니 정말 죄송하지만 좀 그렇게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배경엔 윗선의 개입이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넘었습니다. 7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2,000원을 넘겼습니다. 그리스의 새 팀을 찾은 이재영, 이다영 자매가 어제 밤늦게 출국했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도 학교 폭력 등 최근의 논란에 대해서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뉴스의 조수빈입니다. 어제 오늘 가장 이상했던 일은 날씨였습니다. 단 하루 만에 10월치고 무덥던 날씨가 한겨울에 맞닥뜨릴 한파로 바뀌었습니다. 서울 최저기온은 1도까지 떨어졌고요. 바람까지 매서웠는데요. 체감온도로는 영하를 밑돈 날씨, 온몸으로 실감했던 하루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공도 트지 않은 컴컴한 새벽 시간. 첫 차 운행을 준비하는 마을 버스 기사들이 캔커피를 감싸쥐고 손을 녹입니다. 하루 만에 완전히 달라진 날씨에 몸이 절로 움츠러듭니다. 어제까지는 그래도 뭐 추위라는 걸 덜 느꼈는데 새벽에 나오니까 많이 춥네요. 어제와 오늘 너무 다른데요.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히터를 켜고 승객을 맞을 채비를 합니다. 근래 들어서 히터를 켜신 적이 말씀하시나요? 오늘 처음이죠. 새벽 예배에 나선 사람들. 두꺼운 외투에 스카프까지 둘렀지만 시린 손은 절로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옷을 좀 더 입고 속에다 내복도 입었어요. 속이 옷 입고 또 요거 입고 그랬지. 0도 가까이 떨어진 아침 기온. 평소보다 꼼꼼히 준비 운동을 하며 몸을 풉니다. 차가운 강바람을 막아보려 귀마개와 털모자까지 등장했습니다. 시민들은 가을을 느낄 새도 없이 순식간에 찾아온 겨울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갑자기 한겨울이 된 것 같아요. 하루 사이에서 가을에서 겨울로 온 것 같아요. 추워서 제가 움직이기가 싫어요. 아침 등산객들도 옷장에서 꺼낸 두꺼운 옷으로 온몸을 싸맸습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게 스키복이거든요.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옷도 막 두꺼운 거 입고 나오고 단단히 준비하고 왔어요. 친구에게 손난로를 나눠주며 옷차림도 챙겨줍니다. 너무 춥지? 진짜 오늘 날씨 엄청 추워. 나 오늘 패딩도 가져왔어.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1.3도까지 내려가 10월 중순 기준으로는 64년 만에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겨울이 이대로 가을을 새치게 하는 걸까요? 종전 최저 기온 기록을 갈아치운 곳이 속출했는데 가을 논에 앉았던 잠자리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바닷물에 몸을 담근 채 물장구를 칩니다. 2주 전만 해도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나들던 여름 같았던 날씨는 때일은 한파가 점령했습니다. 수확 전인 논에는 서리가 내려 나달마다 얼음 알갱이가 맺혔습니다. 가을 들녘을 누비던 고추 잠자리는 벼에 내려앉은 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달력을 앞지른 추위를 못 견딘 겁니다. 최저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진 충북 보은은 겨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추위에 이렇게 밖에 떠놓은 물은 꽁꽁 얼었습니다. 수확철이 한창인 대추 농가는 냉해 걱정에 때일은 한파가 달갑지 않습니다. 탱글탱글거리고 아삭아삭한 이런 느낌이 냉해를 받게 되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당도도 떨어지고 나중에는. 오늘 아침 전국 대부분에 한파특보가 발령됐고 내륙과 강원 산간은 최저 기온이 영하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제주 한라산은 서리가 눈꽃 모양으로 얼어붙는 상고대가 지난해보다 일주일 빨리 관측됐고 설악산에도 얼음이 관측됐습니다. 서울은 오늘 첫 얼음이 얼었는데 예년보다 17일, 지난해보다 일주일 빨랐습니다.
북춘천과 상주, 광양 등 8개 지역은 10월 중순 기준 역대 최저 기온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이번 추위는 모레 잠시 풀렸다가 모레밤 전국에 비가 내린 뒤 다시 강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한 축은 성남도시개발공사입니다. 2014년에 출범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1년 2개월간 초대 사장을 맡았던 사람 바로 황무성 씨입니다. 자, 지금은 구속된 유동규 당시 기획본부장이 사장 대리를 이어받았고요. 황 전 사장은 임기도 다 못 채우고 퇴장을 했습니다. 당시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서 출두하던 황 전 사장을 채널A가 단독으로 만났습니다. 황 전 사장은 자신에게 사퇴를 종용한 사람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털어놨는데요. 유언으로 불렸던 유동규 전 본부장에 이은 2인자였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사장이 사장직에서 물러난 건 2015년 3월 10일.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을 보름 남짓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황 전 사장은 오늘 채널A 취재진과 만나 당시 중도 사퇴 요구를 받았다고 처음 입을 열었습니다. 하여튼 사태가 이렇게 됐으니 정말 죄송하지만 좀 그렇게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사업자 공모를 낸 이유인 것 같아요. 황 전 사장에게 중도 사퇴 요구를 했다고 지목한 인물은 당시 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유모 씨. 공사 직원들 사이에 유언으로 통한 유동규 기획본부장에 이어 2인자란 의미로 유투로 불렸던 인물입니다. 성남시장이 임명하는 공사사장에게 하급자인 본부장이 퇴진을 요구하는 비정상적 상황이 벌어졌던 겁니다. 본부장이 자기 생각으로 얘기했겠냐 하는 생각도 들고. 그 위에는 유동규가 있었다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당연하겠죠 뭐. 사퇴 요구에 성남시가 개입됐을 가능성에 대해선 짐작이 된다면서도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행정감사하면서 임명권자의 특별한 요청에 의해서 했다. 본인도 인정을 했잖아. 그래서 그걸 보면은 아마 짐작을 다 하실 것 같아. 시장에서 물러나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마지막으로 만난 자리에선 인사에 관한 쓴소리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인사하러 갔지 뭐 사람을 좀 가려서 좋은 사람을 써야 되겠다. 그 한마디 하고 나왔어요. 경찰은 오늘 황 전 사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사장직 중도 사태와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 상황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또 한 명의 핵심 인물, 남욱 변호사 오늘 미국을 출발했습니다. 내일 새벽 한국에 도착하는 대로 검찰 조사를 받을 걸로 보이는데요. 저희 채널A는 2014년에 녹음된 남 변호사의 또 다른 육성을 입수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당시 재선을 노리던 이재명 성남시장이 1호 공약으로까지 내세웠던 특정 사업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예측하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당시에는 확정되지도 않았던 이 사업은요, 1년 뒤에 남 변호사의 말 그대로 실현됐습니다. 우연일까요? 이다혜 기자입니다.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던 남욱 변호사가 2014년 4월 30일 대장동 주민과 만나 개발 방향을 설명합니다. 대장동과 인근 신흥동 제1공단 부지를 함께 개발하면서 제1공단에는 공원을 만드는 게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공원을 만들겠다는 건 이재명 시장의 공약사항이에요. 그렇게 계획안을 짜서 지금 인허가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함께 개발하면 대장동 사업비가 제1공단 공사에 쓰일 수 있다는 주민 우려에는 별도 사업으로 진행된다고 말합니다. 1공단 이 부지를 공원을 만들지 안 만들지는 나 가봐야 아는 거야. 그럼 이건 놔둔 상태에서 대장동 먼저 스타트를 할 거라고요. 제1공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그림을 꿰고 있는 듯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떤 상업지구, 그 법원, 배후단지 그런 게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돈을 안 줘도 돼요. 1년 2개월이 지난 2015년 6월 성남시가 공개한 대장동 제1공단 결합개발 계획을 보면 대장동은 주거단지로 1공단 부지는 공원과 법조단지로 조성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후 개발은 화천대유가 속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맡게 됐는데 2016년 2월 결합개발을 분리개발로 변경하면서 대장동과 달리 제1공단 부지는 아직도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남욱 변호사가 언제부터 얼마나 관여가 된 것인지 또 이재명 지사, 유동규 전 본부장까지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 저는 특검에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 변호사는 내일 새벽 5시 한국에 도착해 곧바로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현역 도지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내일과 20일 열리는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합니다. 정치부 최선 기자가 나왔습니다. 자, 경기도 국감 미리 살펴볼 건데요. 저도 처음 봅니다. 대선 후보가 국정감사장에 나오는 거 이번이 처음이라고요. 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당 지도부 설득도 뿌리치고 도지사직 사퇴는 국감 이후에 하겠다고 했죠. 예. 내일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0일에는 국회 국토위원회 국감을 받게 되는데요. 여야를 떠나 대선 후보가 피감기관장으로서 국감에 출석하는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자, 지금 하루 전날이니까 지금 바짝 긴장해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내일 어떻게 대응을 할 걸로 보입니까? 네, 주말 내내 도청 집무실과 자택에서 국감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후보 1년 전 국정감사 때는 야당 의원 질의에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그 두 배를 제1야당의 당명의 국민의 짐이 뭡니까? 아니 그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하시면 안 된다 이런 충고를 드린 거예요. 불러질러 죽이겠다라고 하거나 두들겨 패거나 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뭐 좀 말 좀 하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질의사항이 해당이 되는 겁니까? 이게 국정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네, 저 때는 상당히 격했는데 이제는 여당의 어엿한 대선 후보 아니겠습니까? 이제 본선에서는 중도층도 잡아야 되니까 앞서 방금 본 모습이 재현이 될까요? 네, 일단 할 말은 다 한다는 게 이 후보 측 전략입니다. 예. 다만 톤은 기존보다 부드러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SNS에 수모당할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겸손하고 당당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정치 공세에도 휘둘리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이 후보 측 관계자도 흥분하지 않고 너무 센 발언은 하지 않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국민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하는 자세로 임해달라고 부탁했다는 이 후보와의 대화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좀 이렇게 흥분하는 모습을 바랄 것 같기도 한데요. 야당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의 몸통은 이재명 후보라는 점을 집중 부각시킬 계획인데요. 대장동 의혹 외에 이 후보의 욕설 등 인성 문제를 지적하는 의원도 따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책임을 져야 될 설계자, 기획자, 몸통이면서도 거꾸로 자신의 최대 치적이라고 거짓말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궤변과 거짓말이 국민들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야당은 경기도가 국감을 앞두고 주요 내용은 빠진 자료만 대량 제출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이유로 내일 국감에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긴 힘들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자, 내일 이 후보의 국정감사장엔 들어가지 못하지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대장동 일타 강사를 자처한 국민의힘 대선 주자 원희룡 전 제주지사입니다. 국감에서 이 후보가 한 발언을 실시간으로 팩트체크하는 라이브 방송을 예고했습니다. 압승을 하면 이게 뭐가 된다? 의혹의 점 하나를 찍어서 압송되는. 이렇게 해서 국민의힘은 깨끗해지고 민주당은 정체성을 찾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몰랐으면 박근혜, 알았으면 이명박이라고 이재명 후보를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벼르는 사람은 많지만 이 후보 측은 예리한 칼을 준비하지 않으면 오히려 당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선 기자였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경기도 국감 미리 살펴봤습니다마는 이재명 후보를 내세운 민주당이 단단히 벼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입니다. 고발 사주 의혹뿐 아니라 대장동도 윤 전 총장 책임이라며 쌍끌이로 TF팀을 꾸렸습니다. 윤 전 총장도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김초롱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발 사주 의혹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찰을 사유화한 총선 개입 국기문란으로 규정하고 윤 전 총장 관련 모든 의혹을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검찰 조직을 이렇게 사조직화시켜서 망가뜨린 것은 우리 대한민국 법질서에 큰 문제이기 때문에 윤석열 부인의 주가 조작 사건, 그 장모의 부동산 투기 사건 모든 게 사실 겹쳐 있습니다. 국기문란 수준입니다. 그 정당의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는 것은 명백히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이고 선거 개입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서도 윤석열 책임론을 거론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당시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부산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윤 전 총장이었고 화천대유 관련 대출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당시 수사가 공적 자금 비리에 초점을 맞춰 화천대유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맞받았습니다. 제가 검찰총장이던 시절에 왜 대장동 걸 알고 자기를 수사 안 했냐고 하는 거랑 같은 얘기 아닙니까? 참 코미디 같은 얘기입니다. 또 정부와 여당이 자신을 흠집내려는 시도라고 반박했습니다. 법무, 검찰, 여당 다 서로 자료를 공유하면서 뭘 흠집을 낼 만한 걸 막 찾아내고 그래서 이게 거대한 그 어떤 공작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윤 전 총장은 앞서 SNS에 올린 글에선 이재명 후보와 측근들이 대장동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곳곳에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국민 약탈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초롱입니다. 네, 여랑여랑 이민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무슨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탈락하고 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홍준표 캠프에 합류를 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최 전 원장을 표현한 말이 있죠. 게임 체인저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최 전 원장에 대한 이제 당 안팎의 평가가 좋은 편이긴 한데요. 이게 또 게임의 판도까지 좌지우지할 정도일까요? 홍준표 의원, 최근 자신은 도덕적 흠결이 없다. 이 점을 강조하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예. 바르고 깨끗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최 전 원장까지 캠프에 합류하면서 윤 전 총장과 대비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듯합니다. 가장 중요한 본선 경쟁력은 다름 아닌 후보의 도덕성과 확장성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우리 최 원장님의 연기는 미스터 클린입니다. 최 원장님이 오신 것이 이 경선의 게임 체인저가 된다. 윤석열 전 총장 역시 지난 8일 최 전 원장이 컷오프된 이후 먼저 전화를 걸어서 함께 하자고 제안을 했었는데요. 최 전 원장 측은 윤 전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수사를 지휘한 데다 도덕성 우려가 많다며 홍준표 캠프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윤석열 캠프는 국민의힘에서 최다선이기도 한 전 원내대표 주호영 의원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 그동안 캠프 영입 인사를 발표할 때 서면으로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오늘은 직접 소통관을 찾았습니다. 정말 아주 충분만마를 얻은 것 같습니다. 함께 손을 잡고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뤄서 국민의 열망을 실현시켜드리도록. 주 의원은 대구에서만 5선을 했죠. 마지막 경선에선 당원 비율이 50%를 차지합니다. 열성 당원이 많은 대구 경북 민심을 의식한 걸로 보이는데요. 주 의원은 대표적인 불자이기도 합니다. 손바닥 왕자로 주술, 미신 논란이 불거진 것을 불식시키는 효과도 기대하는 듯합니다. 네, 또 불교를 믿는 그 인구도 많으니까요. 그런데요, 이제 최 전 원장 이동을 하면 캠프에 있던 의원들도 같이 옮길 법한데 그렇지 않았죠? 조혜진 의원 오늘 공식적으로 윤석열 캠프에 합류했습니다. 또 최 전 원장을 돕는 것으로 알려졌던 윤상현 의원 역시 윤석열 캠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경선이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세불리기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국민들은 게임 체인저보다 후보 본인의 경쟁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수사지휘권 배제하라. 윤석열, 김호수 전 현직 검찰총장인데요. 정치권에서 수사지휘권이 또 논란이 됐죠.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이번엔 국민의힘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김호수 총장이 지난해 12월부터 총장 취임 직전인 5월까지 성남시 고문 변호사로 활동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성남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2018년까지 시장을 지냈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곳입니다. 국민의힘은 성남시 압수수색 지연 등에 김 총장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엉터리 압수수색, 어설픈 구속영장 청구 등 봐주기 수사에 대한 의문의 베일이 벗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 즉시 대장동 개발 비리 수사 지휘권을 내려놓고 특검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검찰총장을 향한 수사지휘권 배제 논란이 야당이 제기하니까 좀 낯섭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엔 주로 민주당이 윤 전 총장을 수사 지휘 라인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했었죠. 김봉윤은 윤석열 사단을 얘기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의구심을 제기하는 근본적인 의구심을 제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는 배제해야 되는 게 맞다. 중립성을 보장해줘야 할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이 여야의 유불리에 맞춰 정쟁의 소재가 되고 있다는 지적 귀 기울여야 할 겁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진자가 여전히 매일 1,000명을 넘고 있지만 더 이상 일상으로 돌아가는 걸 미룰 수는 없습니다. 내일부터 2주간 방역 수칙이 일부 완화됩니다. 수도권에서 8명까지 모일 수 있고요. 야구나 배구 경기를 직접 볼 수도 있는데요. 대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홍유라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도권에서 열린 야구와 배구 등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돼 왔는데 내일부터는 경기장 내 관중 입장이 허용됩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만 한정되는 조치로 경기를 보면서 음식물을 먹거나 응원하고 함성을 지르는 일은 여전히 금지됩니다.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취식 부분도 같이 금지가 되고 또한 이 함성 응원들도 침방울 배출의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에 같이 금지가 됩니다. 하지만 실외인 서울 잠실야구장과 실내인 고척 돔구장의 인원 기준이 다릅니다. 2만 5천여 석 규모의 잠실야구장은 수용 인원의 30%인 7,500여 명이, 1만 8천여 석 규모의 고척 경기장은 20%까지만 허용돼 3,600여 명이 입장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식당과 카페에서 적용되던 오후 6시 전후 사적 모임 인원 변동이 없어집니다.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8명까지 시간 관계없이 만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식당과 카페는 밤 10시까지만 운영되지만 영화관과 독서실은 자정까지 문을 엽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의 첫 발걸음을 내딛는 데 있어서 마지막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석 달 만에 휴원 명령이 종료되면서 서울 시내 어린이집 5천여 곳이 내일부터 정상 등원을 시작합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네, 저도 아침에 차 기름 넣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휘발유 값이요, 1,700원을 돌파했습니다. 가스값도 폭등해서 겨울철 고지서에 찍힐 요금도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주유소를 찾는 운전자들은 하루가 멀다고 오르는 유가가 달가울 리 없습니다. 코로나에서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이때 유가가 오르는 거는 그대로 다 충격이 다 몸으로 흡수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일 겁니다. 지금 상황 아유, 너무 많이 올랐죠, 지금이. 그때는 뭐 좀 낮아질 수 있다고 얘기를 나왔었는데 더 오르는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싼 데를 찾게 되더라고요. 전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700원을 넘어섰습니다. 7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서울 용산구와 중구에선 이미 리터당 2,000원을 넘었습니다. 1년 만에 2배 오른 원유가가 원인인데 더 오를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위드 코로나 정책 등으로 세계 석유 수요에 대한 증가는 앞으로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급 측면에서의 증가는 그에 따르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쪼그라든 생산이 단기간에 늘어나긴 어렵다는 겁니다. 화석연료 대체제이자 난방용으로 주로 쓰이는 LNG 가격의 상승세는 더 가파릅니다. 1년 만에 5배 넘게 오른 상황. 정부가 도시가스 가격 동결로 상승을 억제하고 있지만 부메랑이 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이제 억제하면 억제할수록 공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거나 인상 요인이 나중에 누적이 돼가지고 나중에 소비자한테 더 큰 인상 압박을 가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산업부도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적절한 규모의 조정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는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 가계에 불어닥칠 찬바람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네, 방금도 에너지 가격이 오르는 현상을 짚어드렸습니다만 이제 전 세계는 경기는 위축되면서 물가만 쭉쭉 오르는 현상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한번 볼까요? 이 보복 소비 수요가 폭발하는데 물건이 제때 돌지를 않습니다. 일할 사람이 없어서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대량 실직 사태가 벌어진 게 엊그제 같은데 애타게 일자리를 찾던 그 많은 사람들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세계를 보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버거 세트엔 감자튀김이 사라졌고
주유소엔 기름이 바닥났습니다. 마트 진열장엔 키친타올과 생수가 떨어졌습니다. So we've had to order earlier, deeper, faster to try to maintain our inventory level and not have empty shelves. 코로나19가 끝나간다는 기대감은 사람들의 소비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기준으로 최근 한 주간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282만 명. 6주 연속 감소세인데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헬로윈, 추수감사절, 블랙 프라이데이, 크리스마스로 이어지는 연말 쇼핑 시즌이 다가오면서 사람들이 보복 소비에 나서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항구 앞바다는 하역을 기다리는 배들로 주차장을 방불케 합니다. 물건을 내릴 노동자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코로나로 물동량이 줄자 노동자들 상당수가 일터를 떠났는데 그 여파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했는데 이제 팬데믹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한 2년 동안 다른 데로 이직 현상들이 굉장히 많았죠. 지난 8월 미국에서 직장을 그만둔 사람은 430만 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돌보느라 직장을 그만둔다고 분석했습니다. 코로나로 국경을 폐쇄한 것도 이주 노동자 감소를 불러왔습니다. 일시적으로 늘어난 실업수당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일터 복귀를 늦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으로부터 물건이 제때 공급되지 않자 소비대국 미국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We need to invest in making more of our products right here in the United States. Never again should our country and our economy be unable to make critical products we need. 중국은 미국과 친한 호주로부터 석탄 수입을 금지한 탓에 정전이라는 직격탄을 맞았지만 미중 관계 개선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谁妄想这样干必将在14多亿中国人民用血肉 국제유가는 배럴당 82달러를 넘었습니다. 세계 3대 산유국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100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글로벌 공급 대란 속에 국제통화기금 IMF는 선진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5.6%에서 5.2%로 낮췄습니다. This risk of interruptions in global supply chains is going to be higher, and therefore the pressure on prices, the pressure on inflation would be higher. 물가가 오르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금리 인상 압박을 받게 됩니다. 7월의 금리 인상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겠다.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뜩이나 대출이 많은 가계는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그래서 나옵니다. 코로나로 바닥을 친 경제가 2년 만에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노동력 감소와 물류 대란 속에 새로운 위기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세계를 보다 번갑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진짜 우승자는 이정재 씨가 연기한 성기훈이 아니라요, 넷플릭스인 것 같습니다. 투자금 대비 40배 수익을 올렸다는 내부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전 세계 1억 3천만 명이 시청한 직접적인 효과만 따진 게 이 정도입니다. 강은하 기자입니다. 미국 대형 온라인몰에 영어로 오징어 게임을 검색하자 수많은 상품들이 주르륵 뜹니다. 녹색 체육복과 달고나 과자, 구슬 등이 불티나게 팔립니다. 유명 유튜버들이 패러디 영상을 쏟아내자 오징어 게임은 하나의 놀이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Turning point, I think, was the emergence of social media and YouTube because it could allow transmission of Korean cultural products much easily to, every part of the globe. 넷플릭스는 그야말로 대박이 났습니다. 블룸버그는 넷플릭스 내부 보고서를 입수해 우리 돈 253억 원을 투자해 1조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보도했습니다. 투자금의 40배를 뽑아낸 겁니다. 오징어 게임을 2분 이상 시청한 사람은 1억 3,200만 명. 이걸 시간으로 환산하면 14억 시간이나 됩니다. Maratonei dia. É uma série que prende muito mesmo. Não é à toa que é a mais assistida do mundo, né? 넷플릭스는 겉으론 웃으면서도 안으론 내부 단속에 나섰습니다. 넷플릭스는 제작비가 포함된 내부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한 직원을 해고하며 회사는 신뢰와 투명성 높은 문화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외교가에도 오징어 게임이 등장했습니다. 미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는 국무부에 보고된 외교 전문을 입수해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한국 사회의 경제적 좌절감과 승자 독식 논리가 반영됐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극우 그림자가 일본 정치권에 짙어지고 있습니다. A급 전범이 합사된 곳이죠. 야스쿠니 신사에 기시다 총리가 처음으로 공물을 바쳤습니다. 여기다 원전 오염수도 예정대로 바다에 버리겠다고 합니다.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 장소에 기시다 총리의 이름이 적힌 공물이 보입니다. 직접 참배는 하지 않았지만 일본 언론들은 기시다 총리가 의원 시절에도 하지 않던 공물을 바쳤다며 아베와 스가 전 총리의 행보를 답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次期状況を考えた上で参拝を考えたいと思います。 스가 전 총리는 퇴임 13일 만에 직접 참배했습니다. 그의 야스쿠니 신사 방문은 9년 만입니다. 아베 전 총리도 퇴임 후 5번이나 야스쿠니를 찾았습니다. 祖国のために母や父、妻や子、愛する人を残し、尊い命を実践されたご英霊に尊崇の念を表し 현직일 때는 미국 등 주변국 눈치를 살피다 퇴임 후에는 극우 본색을 드러내는 아베 전 총리의 방식이 스가, 기시다 내각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命を捧げられた方々に尊崇の念を表することは当然である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ただ他方で日本としましては今後とも隣国である中国、韓国を含む国々との関係を強化していく、このことの方針に変わりはない。 우리 외교부는 즉각 유감을 표명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기시다 총리는 오늘 후쿠시마 원전을 방문해 2년 뒤부터 오염수 해양 방류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국내 배구계에서 사실상 퇴출당한 이재영 다영 자매가 간밤에 그리스로 출국했습니다. 역시 배구 선수 출신인 어머니가 억울하다는 뜻의 반응을 보이긴 했는데요. 정작 논란의 당사자들은 어땠을까요? 이서영 기자입니다. 그리스 프로리그에 합류하기 위해 인천공항에 도착한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자매. 출국 수속을 마치자마자 많은 취재진이 몰려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가기 전에 딱 한마디만 해주세요. 가기 전에. 언니 이재영은 많은 인파에 밀려 중심을 잃고 휘청이기도 했고 고개 숙인 이다영을 보호하기 위해 가족들이 손으로 얼굴을 가려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매는 끝내 아무런 대답도 없이 그리스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사실 확인이라든가 한 번이라도 하실 부분이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셔요. 여기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죠? 한편 그리스 구단 PAOK는 쌍둥이 자매가 비행기에 탄 모습과 그리스 도착 사진을 구단 SNS에 올리며 팀 합류를 환영했습니다. 이재영, 이다영 자매는 출국 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배구를 포기할까도 고민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며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과할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에 대한 폭력 논란에 대해 이다영은 숨기고 싶은 사생활이 공개된 것으로 법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연입니다. 주말 사건 사고도 많았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난 2차 사고로 80대 운전자가 숨을 거뒀고 보령 앞바다에서는 바지선을 끌고 가던 배가 뒤집혀서 지금 선장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크게 부서진 검은색 승용차에서 119 대원들이 탑승자를 구조하고 있습니다. 도로 위엔 전복된 트럭에서 쏟아진 건설 장비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김천 나들목 인근에서 2.5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건 오늘 새벽 5시 30분쯤. 이 사고 직후 멈춰선 승용차를 다른 1톤 트럭이 들이받는 2차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를 몰던 80대 운전자가 숨을 거뒀습니다. 선행 사고가 먼저 있었고요. 그 뒤에 다시 추돌해가지고 사고가 난 건데 운전은 아니고요. 졸음인지 원인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조사를 해야 되고요. 경찰은 트럭 운전자 등을 상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50톤급 바지선이 암초에 걸려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 위로 해경 헬기가 접근해 바지선 위에 있던 선원을 밧줄로 끌어올립니다. 바지선을 끌던 A인선은 암초 사이에 뒤집혀 있습니다. 충남 보령시 삽시도 인근 해상에서 20톤급 A인선이 전복된 건 어제 오후 3시쯤. 기상 악화로 이제 피항하려고 삽시도 인근 쪽으로 이제 이동하다가 기관 고장이 일어났어요. 표류하다가 이제 좌초가 된 다음에 전복이 됐어요. 바지선 선원 한 명은 구조됐지만 A인선을 몰던 60대 선장이 실종됐고 바다 위에 표류하던 선원 한 명은 구조됐지만 숨을 거뒀습니다. 어젯밤 충남 태안군 한 캠핑장에서 야행객이 사용하던 휴대용 가스난로에서 불이 났습니다. 텐트에 있던 30대 엄마와 두 자녀가 얼굴 등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연료로 쓰인 부탄가스가 샌 걸로 보고 화재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냉장고에 둔 지 얼마 안 된 과일, 야채가 쉬이 물러버렸다면 사과를 의심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지 서상희 기자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익은 사과를 고르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아삭하고 새콤달콤한 사과가 제철을 맞았습니다. 사과가 아침에 먹는 게 좋다고 해서 아침에 식사 먹을 때 같이 먹고 있어요. 마트에서 산 사과 보통 이렇게 다른 과일이나 채소와 함께 냉장고에 넣어 보관하는 경우 있는데요. 주의할 점 있습니다. 사과는 과일의 숙성을 촉진하는 호르몬 에틸렌이 많이 발생합니다. 에틸렌은 과일이 익으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데 수확 후에도 기체 상태로 배출돼 채소와 다른 과일을 무르게 만듭니다. 특히 엽록소 등을 분해해 사과와 시금치와 같이 보관하면 잎이 누렇게 변할 수 있고 양상추에 반점을 만들고 당근은 쓴맛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에틸렌에 민감한 키위나 배 등은 쉽게 부패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과는 되도록 다른 과일 또는 채소와 따로 보관하고 공기를 차단하는 식품용 랩으로 개별 포장해 저온 보관하는 게 좋다고 설명합니다. 수확 후 에틸렌이 많이 나오는 과일은 사과 외에도 토마토, 자두, 아보카도 등입니다. 다만 에틸렌은 덜 익은 과일을 숙성시키는 효과도 있는데 덜 익은 바나나와 떫은 감을 사과와 함께 보관하면 후숙에 도움됩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다가올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 처음 정식 종목이 되는 힙합 댄스가 있습니다. 브레이킹인데요. 우리나라 춤꾼들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태극마크 다는 게 메달 따는 것보다 힘들다는 양궁처럼 브레이킹 국가대표 선발전 경쟁이 아주 치열했습니다. 정윤철 기자입니다. 힙합 음악이 흘러나오자 비보이들이 현란한 브레이킹을 선보입니다. 묘기에 가까운 회전 동작에 무대의 열기는 더욱 뜨거워집니다. 상대를 향한 도발은 브레이킹 배틀의 백미입니다. 국가대표를 선발하는 브레이킹 K시리즈 2차 대회 현장입니다. 비보이는 힙합의 4대 요소 중 하나로 여성은 비걸로 불립니다. 한국은 비보이 국가 랭킹에서 2위에 올라 있는 브레이킹 강국입니다. 5대 브레이킹 메이저 대회를 휩쓴 세계적 비보이 김헌우는 장기인 2000를 완벽히 구사하며 비보이 부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부담이 많이 됐어요. 진짜 그동안 보여줬던 거 다 없다 생각하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비걸 부문에서는 놀라운 파워 무브를 선보인 김예리가 정상에 올랐습니다. 엄청난 춤이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계속해서 응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달 최종 예선에서 사상 첫 브레이킹 국가대표가 탄생합니다. 내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출전자도 여기서 가려집니다. 채널A 뉴스 정윤철입니다. 오늘 한라산에는 단풍 대신 얼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영하권 추위 속에 수증기가 나무까지 얼어붙으면서 상고대가 생긴 건데요. 서울에서도 평년보다 17일이나 빨리 첫 얼음이 관측되는 등 가을 추위의 기세가 대단했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아침에 서울은 4도, 대전은 2도로 춥겠는데요. 한낮에는 서울이 14도, 전주는 18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15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인천과 경기 서해안에, 저녁부터 수도권과 영서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는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고 추위도 잠시 주춤하겠는데요. 비구름 뒤로 한기가 밀려와 수요일 다시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내일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직접 출석하는 경기도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집중 부각될 것으로 보이는데 경기도 국감 하루 앞두고 잠시 후 밤 9시부터 채널A에서는 여야 주요 대선 캠프의 핵심 인사들이 출연해서 특별기획 대장동을 말한다를 2시간 동안 생방송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말에 뵙겠습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